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영매사 앨리스 베일리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880년 6월 16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 이름은 앨리스 러트로브 베이트먼으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외롭게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앨리스는 성공의 가정에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상류층의 안락함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앨리스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해 불행했고 5세, 11세, 그리고 15세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15세 때 그녀는 유럽식 의복을 입고 터번을 쓴 키 큰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에게 자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 그를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가 스승쿠트 후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7년 앨리스는 기독교 청년회 YMCA와 영국군과 연관된 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남편 월터 에번스를 만났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남편의 학대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에 정식으로 이혼한 후 앨리스는 3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1915년 앨리스는 신지학협회와 헬레나 페트로프나 블라바츠키의 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지학협회에 입회하여 빠르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앨리스는 협회지 더 메신저의 편집자가 되었고 크로토나 책임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대 지혜의 스승들로 불리는 깨우친 현자들의 친선 단체와 함께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19년부터 1949년까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녀의 저서들은 영성이 태양계와 명상, 치유, 영성 심리학, 국가의 운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티베트인으로 시작하는 이름 혹은 DK라는 첫 철자로 불리는 드왈쿨로 알려진 지혜의 스승에게 정신감흥적으로 지시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의 저서를 기술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주제들에 대해 저술했지만 그녀의 저서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및 다른 정통파 종교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종교의 형태와는 다른 통합된 사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병자리의 시대의 개념을 수반하는 전 세계의 종교 정신을 포함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49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기까지 많은 예언들을 남겼는데 그녀의 예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예언은 주로 세계적인 사건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하였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21세기 초에 대규모 지진과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지구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인류의 도덕적 가치가 하락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일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뉴에이지 운동은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과 영적 사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베일리의 예언과 가르침은 이 운동의 발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기존의 종교적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인간의 잠재력과 영적 각성에 대한 강조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베일리의 예언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뉴에이지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일리의 예언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그녀의 책과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독자와 청중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이름은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일리는 인류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전환기는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지구 차원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축이 이동하거나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 역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일리는 이러한 대전환이 인류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종교의 통합과 영적 리더십의 부상. 베일리는 미래에는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영적 갈증을 들었습니다. 통합된 종교에서는 기존의 교리와 전통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녀는 영적 리더십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일부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언급했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여 제조업과 건축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의 탐사와 발견이 계속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지구 내부의 구조와 존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신 문명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인류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의식이 크게 확장되어 우주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기존의 종교와 철학이 통합되어 새로운 영적 가르침이 등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게 되며 서로 협력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시대에 세계적으로 평화와 조화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전쟁과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인종, 종교, 문화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베일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그녀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파츠 4가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파츠 4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파츠란 시대를 벗어난 유물을 뜻하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유물이나 건축물 내지는 특별한 기법의 장치나 거들을 말합니다. 즉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유물들을 오파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시대가 발전하며 그 비밀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오파츠가 존재하고 과학이 많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오파츠 역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계에서도 오파츠로 인정된 4가지 오파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파츠는 안티키티라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용도는 천문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로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티키티라 기계는 기원전 1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기술로서는 글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한 세공 기술을 가진 유물임을 단박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안티키티라 기계는 그 당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망원경도 없던 시절 도대체 어떻게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으며 천문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별자리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관찰할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네요. 14세기 서유럽에서 천문학 시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서야 이 안티키티라 기계는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해서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파츠는 1세기에 만들어졌지만 19세기에 소형 시계 부품 제조 기술의 수준이 되어서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태양과 달의 위치와 다른 행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본 안티키티라 기계의 모습만 봐도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기계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이렇게까지 고도로 발전된 천문학 기술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외계인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나 하던 초고대 문명이 진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오파츠 미스테리 중 단연으뜸이라고 할 만하네요.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오파츠는 네브라 하늘 원반이라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반입니다. 이 물건이 오파츠로 인정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작 시기가 기원전 1600년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직경 30cm, 무게는 2kg인 이 원반은 녹청이 덮여있고 장식물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 또는 보름달과 초승달 그리고 별들, 특히 플레이아데스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의 네브라에서 발견되었으며 네브라 하늘 원반은 청동기 시대의 우니치체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의 세공 양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오파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조일 것이라고 치부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여 지금은 진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도구로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천문에 관련한 유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신비롭고 대단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오파츠는 파이스토스 원반이라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들어졌으며 원반 안에 각인된 상자들은 어떠한 도구로 새긴 것이 아닌 상을 새겨진 작은 도장을 일일이 만들어 젖은 점토에 찍어 누른 후 불로 구워 만들어진 원반입니다. 이는 현재 학계에서 인정하는 활자 인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10세기에서 11세기의 최초의 활자 인쇄물보다 2000년에서 3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최초의 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이 오파츠로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물이 발견되었던 장소와 그 시대의 어떠한 유물에도 이 같은 활자 인쇄 관련 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시대에 진짜 활자 기술이 있었다면 더 많은 자료가 남았어야 하며 그 이후 인쇄술이 엄청 전파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술이기에 오파츠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또한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아직도 해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암호 해독을 시도하며 연구했지만 아직도 해독을 위해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형 문자들이 해독되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초고대 문명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파츠입니다. 일명 바그다드 전지로 알려진 오파츠입니다. 전기도금 등의 전기화학의 기원이 되는 전지의 실용화는 1800년경에 발견된 볼타전지 이후라고 여겨졌으나 1936년 바그다드에 소재한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이 바그다드 동남쪽 트라와 인근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파르티아 왕조의 유적지에서 진흙으로 만든 14cm 높이의 항아리를 발견한 이후에 전기의 사용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물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대에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로 바그다드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과즙 성분이 추출되어 단순히 과일이나 과일주를 담는 용기로 알려졌지만 술단지라 하기에는 생김새가 특이했고 이 유물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지의 일종인 갈반이 전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내부 구조인데 구리로 만든 직경 2.6cm, 길이 10cm가량의 원통이 개별적으로 안에 따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의 내부 구조는 사용된 금속만 다를 뿐 오늘날 사용하는 전지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 진흙 항아리가 고대 전지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으로는 이 항아리가 전기 도금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종교, 주술적 용도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침술용이라는 주장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리 실린더가 역청으로 밀봉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그 안에 어떤 액체를 담아놓고 새지 않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철심이 공기 중에서 산화된 것이 아니라 산에 의해 부식된 것과 같은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산에 담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이와 경향을 갖는 금속들, 철과 구리 사이에 산성을 띤 액체가 있었다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아리 내부에서 전지와 같은 화학 반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니 이미 전기를 사용했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네요. 과학계에서 오파츠는 큰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파츠가 고대 문명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오파츠가 현대에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파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이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파츠가 인류의 역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파츠는 과학계의 큰 도전 과제이며 이를 연구하면서도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오파츠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리 쉽게 밝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미스터리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 정답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오파츠라 판명이 된다 해도 먼 훗날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을 테고 지금 별거 아니라고 확신하며 무시했던 흔하디 흔한 돌멩이 하나가 먼 훗날 새로운 오파츠 내지는 어떤 쓰임새로 말미암아 금보다 더한 가치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파츠 4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루빨리 과학이 발전하여 수많은 오파츠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